이번 독서 논술 시간의 책은 처절한 정원입니다. 작가는 미셀 깽이며 문학세계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1인칭 화자는 도저히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는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또한 어릿광대 삐에로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릿광대를 생각하기만 해도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나는 어릿광대를 생각하기만 하면 두려움으로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거의 공황 상태에 이릅니다. 주인공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도 부르기만 하면 기업 모임이든 생일잔치든 성탄절 파티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가족끼리 보내는 화창한 주말을 만지면서도 말입니다. 도대체 주인공 나의 아버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교사라는 말끔한 직업을 두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왜 웃음거리가 되는 걸까요? 거기다가 끔찍하게도 갈 때는 반드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자질구레한 도구들을 매단 알록달록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쓰다 버린 레이스로 옷을 장식하고 얼굴에는 커다란 빨간 코를 달았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수치스러웠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릿광대 노릇을 하는 아버지는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연기에는 뭔가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기가 끝날 즈음 사람들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릿광대였습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 나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인류가 저지른 죄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속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속죄하려 했던 인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왜 어릿광대 공연을 선택했을까요? 어느 일요일 날 오후 주인공 가족 4사람과 아버지의 사촌 가스동 삼촌, 숙모 니콜과 함께 독일 감독 베르나르 비키가 만든 달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서 온 가족은 모두들 있는 대로 멋을 부렸습니다. 옷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비하는 어른들 표정에는 비장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가스동 삼촌과 니콜 숙모 그리고 아버지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3사람은 영화에서 받은 감동으로 서로 좋은 영화였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주인공인 나는 아버지가 어릿광대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를 가스동 삼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극장에 있는 바에서 가스동 삼촌은 깊이 간직했던 처절한 정원의 문을 주인공인 나에게 열어주었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 1944년 초쯤 삼촌과 아버지는 레지스탕스에 가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장난처럼 가볍게 레지스탕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기차역에 있는 변압기를 폭파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은 왜 변압기를 폭파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명령하는 대로 역에 가서 변압기를 폭파합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폭음을 내며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서 성공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편히 잠을 잤습니다. 사건 며칠 후 아버지와 삼촌은 독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폭파범인이라서 잡힌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아무나 붙잡아 놓고 사흘의 시한 동안 진짜 폭파범이 자수하지 않으면 인질을 대신 사형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 외에 동네에서 두 사람이 더 붙잡혔습니다. 물론 독일군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삼촌은 진짜 범인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무고했죠. 끌려간 네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겨울비는 내리고 추위와 공포로 네 사람은 얼어갑니다. 그들에게 삶은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이 잡혔는데 누가 자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덩이에 갇힌 그들을 지키러 온 독일군 보초가 좀 이상합니다. 보초병은 쭈그리고 앉아서 네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해블레 웃었습니다. 바보짓을 하던 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깨물기라도 하는 것처럼 법석을 떨면서 꺼내 먹었습니다. 법석을 떨면서 샌드위치 한 개를 다 먹어치운 그는 주머니에서 6개나 되는 샌드위치를 꺼내더니 저글링을 하며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실수로 놓친 듯이 구덩이 속 굶주린 인질들에게 샌드위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보초병은 추운 밤을 견딘 구덩이 속 인질들에게 다음 날에도 먹을 것을 구해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세 사람이 인질로 구덩이에 갇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독일군 소대장이 와서 그날 저녁까지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네 사람 중 한 사람을 총살할 예정이니 누가 먼저 죽을 건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죽음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다른 독일 군인들이 없는 틈을 타 보초병은 당신들 스스로 먼저 죽을 희생양을 선택한다면 반인륜적 선택을 강요하는 독일군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다. 죽고 사는 일을 타인의 손에 맡기거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로 살아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선택하라는 소대장의 말은 왜 반인륜적일까요? 독일군 보초병은 죽음의 순서를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왜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날 늦은 오후 죽음의 공포에 떨던 네 사람은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포로들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신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준 보초병과 인사를 나눕니다. 악의 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독일의 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동자에 깊은 슬픔을 지닌 보초병은 이름은 베르나르 비키, 전직 어릿광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달이라는 영화를 만든 독일 사람 베르나르 비키가 바로 그 보초병이었던 것입니다. 보초병 비키는 그들이 풀려난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변압기 폭파범이라고 자수를 했기 때문이네. 그는 이미 총살을 당했다네. 질문입니다. 인질로 잡힌 4사람 중에서 아버지와 삼촌이 변압기 폭파범인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위해서 범인이라고 자수를 했을까요? 4사람은 자기 대신 타인의 목숨을 먼저 내놓기 위해 제비뽑기까지 하려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목숨을 내놓은 것일까요? 기차역 변압기 폭파범이라고 자수한 사람은 아버지와 삼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폭파범이라고 독일군에게 넘긴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레지스탕스도 아니었고 바람난 여자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 역시 그 부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폭파범의 아내가 아버지와 삼촌을 구해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폭파범이라고 자수한 기차역 전기공은 변압기 폭발 때문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늦게까지 그 사람이 역에 남아 일하고 있는 줄 모르고 변압기를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전기공을 발견한 사람들은 독일군 몰래 그를 부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전기공 부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독일군 장교를 찾아가 끔찍한 화상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변압기 폭파범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 전기공은 침대에 누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변압기를 폭파했으며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죽어가는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 기둥에 묶고 총을 쏘았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와 삼촌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